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우리가 그 이용인으로부터 또 내지는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겪게 되는 안전에 위험이 되는 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폭력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면 이 갈등의 가장 그 비극적인 표현이 폭력이다, 이렇게 갈등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폭력의 문제를 평화적인 어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이 갈등에 대한 접근과 또 갈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통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어떤 우리 시설이나 기관이 안전한 어떤 그 환경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앞서서 이 갈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좀 이해와 그다음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그 접근법에 대한 어떤 가치나 철학을 먼저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궁극적인 어떤 그 갈등 해결 궁극적 목적을 알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교시에서는 갈등으로서 폭력에 대한 접근에 대한 갈등에 대한 어떤 의의나 해결 전략이나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 갈등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과연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인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그 피해자 가해자가 클라이언트와 이용자, 또 내지는 우리가 그 복지관 내에 있는 상사와 또는 부하 직원과 또 동료와 동료 간이 될 수가 있는데, 이에 좀 다른 영역과 다른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비화된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롭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한자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영어로는 confli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conflict라는 것은 칸은 함께 때린다, 서로 충돌한다, 이런 뜻인데요. 주로 이것은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뜻이고, 그래서 겉으로 좀 드러나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서로를 위해서 충돌하는 모양새, 서로 충돌한 상태, 이것을 갈등이라고 어원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좀 서로 뒤엉킨 상태를 또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갈과 치개 모양을, 치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칡덩굴과 등나무 둥굴이 서로 뒤엉켜서 복잡한 상태로 되는, 그래서 이제 칡이 올라가는 방향하고 등나무가 올라가는 방향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는 이 둘이 서로 엉켜가지고 굉장히 서로 좀 어려워지는 이 복잡한 상태를 바로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자와 등나무를 의미를 하고 서로 굉장히 뒤얽혀서 풀기 어려운 상태, 조금 더 내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은 갈등이 생기게 되면 서구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반면에, 동양 같은 경우는 이것을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참고 어떤 이렇게 좀 묵묵하게 있는 가운데에서 내적으로 굉장히 뭔가 조금 힘들어지는 어떤 상태로 표현을, 동서양의 구분이 이렇게 된다 보겠는데요.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갈등이라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가치나 견해나 이해 목표 등이 이렇게 뒤얽혀서 복잡한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일방적으로 이 복잡하게 감기고 뒤엉켜서 풀기 어려운 상태와 진행하고 있는 일이 꼬여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실은 갈등에 대한 그간의 역사를 보면요. 초창기의 갈등에 대한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갈등은 굉장히 우리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이나 집단이나 조직적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의 갈등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갈등은 부정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갈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부부간에도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나서 3년까지 많이 싸웠거든요. 예, 싸우다 보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싸울 때는 절대 처갓집 식구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등등등의 이 뭐 갈등 가운데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이게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큰 기능적인 측면이 있구나. 그래서 갈등의 이 발전 역사에 보면은 갈등은 조금 더 기능적인 측면과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갈등의 두 번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갈등이라는 것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거나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칼이라는 것이 이게 칼 자체가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전쟁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칼이 음식을 조리하는 데 쓸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능으로 쓰이지만 이것이 사람을 해치는 데 쓸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러면 칼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갈등이라는 것은 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삶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이 아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을 어떤 갈등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실은 우리 삶의 구성 요소거든요. 조직 갈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서로 많이 의존할수록. 두 번째는 공동의 자원을 많이 써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돈을 쓰고 등등등. 세 번째는 이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목표를 가질 때 갈등이 생기는데 이 집단의 구성 요소 또 내지는 어떤 조직의 구성력, 조직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서로 분업화돼야 하고 분업화해서 서로 도와야 되고 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고 환경에 같이 대응해야 되고 등등등 조직이나 집단이 구성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런 구성 요소들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층간소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재적 원인 중에 하나가 상호 의존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이 내 집에 있어서 위층은 위에 있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벽이 그 천장이에요. 그런데 위층에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닥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공유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갈등을 층간소음 문제 없애려고 그러면 그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아파트 안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현대사회의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구성 요소, 집단의 구성 요소, 조직의 구성 요소, 또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조직의 구성 요소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별히 사회복지기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클라이언트, 치매 어르신들, 장애인 또는 그 자활에 계신 분들과 그분들의 특성상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갈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갈등을 아예 없애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존재 자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 갈등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다루어서 서로 윈윈해서 상생의 방향으로 같이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갈등 관리하고 계신 분들의 화두거든요. 실은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와 그 종사자, 또 종사자끼리 또는 동료와 상사끼리의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상생하고 공동체와 서로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만들어 갈 것인가가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연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은요, 실은 이렇게 저기 하거든요. 그 갈등을 없앤다. 이거 요즘에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갈등을 없앨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학교 폭력하는 친구들 화해 조정을 하러 회복적 서클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도 관계 회복을 하러 돌아가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또 아이들이 싸우게 되면 클래스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클래스의 관계 회복을 하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을 하는 그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갈등이라는 것은 텐션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텐션이 아주 너무 많은 갈등이 있을 경우는 그걸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아예 갈등이 없는 걸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동네의 그 아파트는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서로 관심을 안 가져요. 예, 서로 왕래가 없어요. 서로 의존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아파트가 좋은 동네일까요? 좋은 동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텐션을 조절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갈등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다 갈등이 있었을 때는 갈등의 텐션을 좀 줄여서 적절한 갈등으로 만들고 갈등이 너무 없는 조직에서는 적절한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적절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적절한 긴장감이 있어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실은 텐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은 관리하는 부분이지 해결한다든지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필연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갈등이 폭력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조절해서 갈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것은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나 내지는 법에 규정된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법이나 규정이나 법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뭐냐면은 진짜 당사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겉으로 주장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겉으로 주장하는 입장 이면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해결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분노감이 있고 막 싸울 때는요, 겉으로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폭력,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간혹 가다가 학생이 신입생하고 선배들 간에 싸움을 해요. 선배 입장에서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너 잘 돼주기 위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자꾸 뭔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후배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워가지고 막 총장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막 1학년 학생들은 저 사람 자퇴시켜주라. 뭔 소리냐. 쟤들이 잘못했다. 쟤들을 처벌해주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주장 이면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물어보면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대학생인데 왜 선배가 이래저래라. 나는 자유롭게 내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자유로움을 보장을 해주라. 선배 입장에서는 내가 선배인데 지나가자 인사도 하지 않고 이러면 내가 좀 저 사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배로서 예의를 지켜주라 이거였거든요. 선배의 예의를 지켜주는 거하고 내가 자율성을 주는 이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싸우면서 나는 저 사람 선배 자퇴시켜주라 같이 못 다닌다 나는 자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를 하기 위해서 진짜 선배들한테 예의를 지키면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모여갖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이해관계 방법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협상이나 둘이 당사자가 안 되면 제3자가 중간에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도 안 돼. 둘 당사자가 그래도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권리에 의한 해결을 해.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학교의 어떤 그 분쟁 해결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학교 규정을 따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 가는 거거든요. 만약 폭행 사건이 있다. 그럼 경찰에 의해 가지고 폭행 사건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니고 이제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권력으로 힘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힘없는 사람도 파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그 폭력의 문제도 힘의 문제예요. 내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나 개인에 있어서 이 갈등이 유발될 때 서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입장의 차이가 있고 팽팽하게 이렇게 긴장감이 돌 때 먼저 힘에 의해서 만약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 이해관계로 가려고 할수록 고통스러운 체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싸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클라이언트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싸움에 있어서도 이것이 말이야 원장의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부당하게 뭔가를 한다든지 그것은 실은 고통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권리에 의해서 예, 합법적으로 왜 네가 뭐 그럴 권리가 있느냐 나는 못한다. 또 그냥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면 그런 나갑니까?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돼.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 안 돼갖고 이해관계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체계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체계는 첫 번째 이해관계를 갈등 당사자 있으면은 진짜 주장 이면에 포지션 이면에 인터레스트 포지션 그 겉으로 주장하는 막 목에 힘줘 가지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과 도저히 근무하지 못해 주장을 해. 저 사람은 저 사람 나가든지 나 나가든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이 왜에 대한 답이거든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근무가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지장이 크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근무하는 것을 내가 내 역할을 잘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못하는 거야.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근무를 잘하는 거죠. 또 당사자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뭔 소리냐? 네가 나한테 먼저 예의를 지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배로서 이렇게 하는데 나를 무시한다지. 내가 선배로서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막 크게 대우받는 것보다는 기본적 먼저 온 선배로서의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 진짜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배로서 예의를 갖춰주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을 제대로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같이 당사자 저 조정하는 그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제3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정말로 저기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예, 정말 예의를 지키면서 당사자 간에 그 자율성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가 어떻게 하면은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선배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줄 수 있겠느냐. 내가 다 바란 것이 아니다. 내가 아침에 출퇴근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 일을 하면 알겠다.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상을 쓰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거죠. 일단 이것을 업무를 받으면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루 정도 지나서 검토해보고 나서 그때 이야기해보면 어떡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자율성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 자율성의 문제인데 이분이 뭔 일을 하면은 그냥 어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율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너한테 어떻게 일하는 게 자율성이냐. 일단 일을 맡겨놓으면 내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충분히 보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의견을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야기하는데 일하는 중간에 와서 이야기하고 또 조금 내 의견을 이야기하면 중간에 끼어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오더를 주면은 일정 기간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다 끝나고 내가 보고를 하면 그때가 나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오케이 그거 상사 입장에서 그거 이렇게 좀 충분하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등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안 된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힘에 의해서 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제 우리가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권리, 이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처벌을 하고 다시 나오지 말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벌을 해가지고 복지관이 못 나오게 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도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 그건 잘못됐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인터레스트가 있어. 그 욕구가 뭔지. 이것을 잘 채워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서 가야만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동체 안의 관계가 안에서 서로 종사자와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윈윈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뭐 복지관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 갈등,
또는 집단이나 조직 갈등, 우리 사회의 갈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주장하는 어떤 갈등이 대립이 있을 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지사지로 서로 생각해보고 서로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 뭔가 어떤 상생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갈등에 있을 때는요, 야, 나도 좋고 저 사람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마음을 의지를 가지면서 갈등을 해결하려 가게 되면 극단적인 방법을 가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갈등은 동일한 경로를 거치는가. 보통 이제 이 갈등이 스타트를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점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주기가 있거든요. 막 저 수면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피크점이 가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가게 되면 갈등은 반드시 이렇게 수그러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A로 가요.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이렇게 이제 수그러드는데 우리가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크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루즈. 그러니까 페페 전략이에요. 페페 전략.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윈윈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간이 가면 빨리 해결되면서 갈등이 하는 것인데 이게 윈윈의 전략은 뭐냐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빨리 갈등이 끝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루즈 절차는요, 이게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는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가 뭐냐면, 윈, 루즈 게임을 해요. 윈, 루즈 게임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는 좋은데 저 사람한테는 안 좋아. 저 사람한테는 좋은데 나한테는 안 좋은 윈, 루즈 게임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내 중심적으로 막 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한테는 좋은데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뭐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싸움이 있어서 법원에 갔어요. 첫 재판에서 내가 졌어요. 그러면 진 사람들이 내가 승복해갖고 내가 정말 법관이 제대로 판단을 했다 해가지고 수능을 합니까? 아니면은 다시 상고를 합니까? 예?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냐 대법원까지 이겼는데 대법원까지 이겨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가면은요 3년, 5년, 3년도 가고 4년도 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으로 갔는데요. 끝날 즈음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3년 동안 학교 폭력 때문에 싸우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긴 것이 이긴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실은 다 그러니까 내는 도움이 되는데 상대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은요, 루즈로 간다. 이 루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관리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실은 조직 관리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부서 간 갈등, 내지는 업무 간의 갈등, 또는 뭐 부서와 기관과 외부적인 갈등, 클라이언트 요구와 또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 간의 요구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서로 이 갈등, 성반대 이 차이를 윈윈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자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이 조정의 역할, 서로 윈윈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어느 한 부서에만 힘을 실어줘서는 안 돼요. 이것이 나중에는 더 큰 어떤 갈등을 초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윈윈을 어떻게 하면 윈윈할까? 이용자와 이용인이 싸울 때는 어떻게 A 이용자도 좋고 B 이용자도 좋을까? 클라이언트와 종사자가 힘들게 싸웠어요. 클라이언트도 좋고 이 사람들도 다 좋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뭘까? 정말 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 사람이 주장하는 그 이면에 있는 인터레스트가 뭘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를 알고 그 원하는 그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둘이 당사자가 안 되면은 제3자로서의 관리자들이 두 당사자가 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고 그 두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관리자로서 두 당사자의 충분한 입장을 주고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윈윈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또는 그 기관 안에서의 갈등,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해결할 갈등이라는 것은 없앨 수 없다. 대신에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갈등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는 윈윈한 전략으로 가고 윈윈한 전략을 찾고 만들어가고 하다 보면 문화 자체가 이제 평화적으로 갈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모든 갈등은 동일한 경로를 갖추지 않는다. 갈등의 해결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협력적이냐 아니면 조금 독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가느냐, 예, 독단적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상대에 대해서 좀 협력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좀 자기 중심적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독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상대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경쟁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협력을 강조를 해요. 그 독단적으로 내 중심적이 아니고 상대를 많이 협력하면서 중심적으로 가려고 할 때는 수용형이다. 그 다음에 둘 사이에 협력도 하고 내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약간 타협형이고 내 것도 협력도 안 하면서 내 중심적도 아니야. 그럼 회피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협력형인데 협력도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도 좀 가볼 수 있는 달리 이야기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하면서 내 자신의 목표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자신에 대한 배려도 하면서 배려를 많이 하는데 아니 상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데 자신에 대한 목표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수능 양보라는 거죠. 내 자신의 목표를 많이 하는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경쟁 대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고 나신에 대한 목표도 없다. 회피하는 거죠. 조금씩 양보해. 타협 절피면. 가장 그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하면서 자신의 목표도 가는 거 협동 해결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다 궁극적인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수능 양보가 더 좋다든지 안 좋고 경쟁 대립이 나쁘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실은 우리가 갈등 해결에 있어서 경쟁 대립적으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전쟁터의 지휘관이 딱 판단을 해가지고 즉시 총을 쏴야 되는지 아니면 총을 쏘지 말고 견뎌야 되는지, 예? 즉진해야 되는지 지휘관이 많은 사람들을 배해서 지휘 통제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긴박하다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그럴 경우에는 경쟁 대립형으로 딱 리더십을 가져가야 돼요. 수능 양보가 나쁘다 그러진 않아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다툼이 있어요. 손에 다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왔어. 그러면 이 순간에 아무리 내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양보를 해주는 거죠. 내지는 내가 어떤 사람과 협력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마차가 막 달려오는데 아주 정의로운 사마귀가 그 마차길에 두 손을 벌떡 쥐고 너는 도저히 걸러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내가 어떤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여러 가지 입장상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양보를 해야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내 이야기가 관통이 될 때까지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창의적으로 뭔가 하고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얼굴을 두고 봐야 될 사이예요. 그러면은 어떤 한편으로 주지 말고 내 입장도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오랜 논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협동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 토론 문화를 통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내 입장도 고려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얘기 그 상대에 대한 배려과 자신의 목표 사이에 강점이 있는데 이제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겠죠. 아,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일은 잘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뭐든 좋아하는 용이하겠죠. 그다음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시간 관계상 조금 양보하자. 협상력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고 자신의 목표도 하는 사람들은 숙고와 인내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갈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윈윈하자. 나도 좋고 상대방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갈등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적인 접근,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권력, 힘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들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그간의 갈등 해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갈등이 실은 현대가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갈등이 더 많아졌을까요? 갈등이 없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민주화가 될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민주화가 될수록 힘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그 좀 사회적 소외계층들의 소리, 인권이 향상이 되면서 많은 부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괴롭힘 방지법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노조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러겠죠. 도리어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일제시대 때 물론 갈등이 있었겠지만요. 현대사회처럼 그렇게 대통령이라든지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들면서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갈등이 증폭이 됐다. 그런데 이 갈등이 많은 것들이 나쁜 것이냐 그러진 않아요. 하나의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조금 더 평화로운 공동체를 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대화나 우리가 이제 보통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들 일제시대 때나든지 독재시대 때의 목소리가 낼 수 없는 그 시대 때의 갈등을 해결했었던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주주의 사회가 됐어요.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나름대로 협상하고 조정하고 뭔가 서로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요즘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요. 바로 소송으로 가버려요. 바로 소송으로 가버려요. 예.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 소송 건수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의사소통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원으로 가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라는 것들을 법원에서부터 제안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분쟁이 나왔을 때 서로 협상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놓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서로 찾아가는 당사자 간의 협상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둘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제3자가 두 당사자가 서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제3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것이 조종자의 역할이에요. 이 미디에이션의 역할,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에 사회복지사는 미디에이션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이 있거든요. 이 조종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조종자는 갈등의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대화를 촉진시켜 주고 최종 결정은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조종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가 조정과 비슷한 것이 중재자인데 중재는 아비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중재자가 중재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정해서 줘요. 그러나 이거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중재안을 가지고 두 당사자가 듣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오케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 여기서 평소의 의사소통을 우리가 평화적인 비폭력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의 문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조직적 차원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 또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많이 만들어서 예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안 되면 협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도 할 수도 있고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이 소송으로 가는 건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으로 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마을 분쟁 해결센터에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뭐는 뭐 또 내지는 그 담배 흡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그 마을 분쟁 해결센터에 있는 소통방에 오면은 이렇게 조정도 해주고 서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그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 특별히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 가가지고 어떤 이렇게 문제를 교육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회복적 서클이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민주주의 살아가는 것은요, 의사소통이 생겼을 때 이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통해서 서로 당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 같고 서로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늘려준다든지 또 내지는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제3자로서 윈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 여러분들 관리자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조종자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재자로서 시설 원장님이나 기관장으로서 두 부서가 싸우면 두 입장을 들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따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종자로서 두 부서 간의 입장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진짜 원하는 것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진짜 양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방법을 서로 이야기를 해봐라 해가지고 부서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스스로 부서 간에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조종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거든요. 실은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그런 역량은 부족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복지 입장에서 우리가 그 폭력을 휘둘렀던 클라이언트와 어떤 그 위협을 당했던 종사자, 또 이용인과 이용인 사이의 이 갈등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서로 협상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그 어떤 갈등을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적 차원에서도 이 조종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은 사회복지기관은 이제 우리가 3년 전부터 우리 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에 따라서 어떻게 종사자가 그 위기를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전국 그 공동모금의 기획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종사자 인권이 중요하면서 되는데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게 그 이용인과 이용인 또는 이용인과 종사자 간에 또는 클라이언트와 우리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다. 그 안에서 서로 윈윈해서 어떻게 윈윈해서 갈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까. 물론 사회복지사가 사회적인 약자 측면에서 옹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양악. 제가 생각해 보면요.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을 옹호해가지고 비장애인과 싸워주는 거 좋아요. 다문화 복지적 측면에서 다문화인들을 대변해서 비다문화인과 싸우는 거 좋아요. 노인 복지를 하시는 입장에서 건강한 사람과 젊은 사람과 오인을 옹호하기 싸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실은 사회복지의 어떤 삶의 질, 공동체 사회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 비장애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노인 복지, 젊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정신장애인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주면 안 돼. 하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대안, 그 제3의 길이 뭔가. 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는 그 제3의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간의 해결 방법, 그간의 해결 방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을 수 있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제3의 길, 이 합의의 길을 찾아보자는 거죠.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좋아야 서로 합의할 거 아니에요? 제3의 길,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에 고수하기보다는요, 이게 창의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숙고하고 고민해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조정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전문가들의 앞으로 우리 그 휴먼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관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US 엑스퍼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asking question,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답을 주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사회복지는 점차적으로 그전에는 우리가 전문가이면서 우리가 답을 주는 방향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당사자인 우리 종사자와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답을 던지고 그 클라이언트나 또는 종사자가 그 자기 문제의 전문가라는 신뢰성을 가지고 코칭과 퍼실리테이터를 해야 된다. 즉 뭐냐면 코칭이라는 게 뭡니까?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퍼실리테이터라는 건 뭡니까? 질문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조종자처럼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어떤 이런 방향에서의 어떤 그 매니저,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원부족 현재 그러면 이 폭력의 문제를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현재 그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현재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응보적 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보적 정의를 통한 폭력 및 갈등 해결 방법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 응보적 정의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하고 하는 방법이 좀 응보적인 방법이거든요. 예, 예, 응보적인 방법인데, 응보적인 방법은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서 처벌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당사자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가 가해자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가해자가 잘못한 만큼을 처벌하는 거죠. 고통을 부과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응보적 정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법부잖아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교도소를 보내든지 벌금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뭐 접근 제한을 하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그만큼의 어떤 응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응보적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법부인데 이 사법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처벌을 강화하면 할수록 재범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벌이 가중되면 될수록 범죄율과 재범률이 감소하여서 사회가 더 안정화됐냐 이거죠. 재밌는 것은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범죄율이, 범죄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벌금이 많아졌어요. 처벌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범죄율이 더 많아지고, 응보적으로 가면 갈수록 처벌을 하면 할수록 저기가 되는 거죠.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응보적 정의라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만큼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응보적 패러다임의 문제가 처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너무 가해자가 잘못한 사람만 가고 있어요. 피해자가 소외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아니고 원칙과 법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필요를 외면한다. 진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폭행을 당했는데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형량 교도소 3년을 보냈어. 그럼 이 사람이 형량 교도소 3년 딱 보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트라우마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 3년 갔다 오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필요가 외면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가면요, 대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제3자가 주도하게 된다. 예, 변호사, 검사들이 하게 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누가 먹고 사느냐? 변호사들이 먹고 삽니다. 예, 그 비용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응보적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요, 법원에 가고 이혼 재판을 하게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왜 법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법으로 가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처음은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변호사를 사서 하다 보니까 상대의 잘못을 한 2년 동안 캐보세요. 설령 내가 처음에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저거 잘못한 점을 생각해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면요, 2, 3년 걸려서 교도소 왔다? 대부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굉장히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교정시설이요. 그 갔다 오면은 더, 이제 뭐 사회에 적응을 되는 것이 아니고, 교정시설에 갔다 오게 되면 다시금 그 사회에 재범하게 되는, 재범률이 좀 말라게 되고, 사회적 낙인에 의해 가지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응보적 정의에 반대되는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이 요즘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요즘이 아니고 이제 몇 년 됐죠. 가해자의 처벌만으로는 정의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 잘못이냐? 해서 처벌만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오히려 가해자와 공동체가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의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를 그 개인의 회복과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 그 문제를 같이 이렇게 나갈 때 폭력이 생기면요 개인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같이 나서서 공동체도 회복하고 관계 폭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피해자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의의 패러다임을 보면요 회복적인 응보적 관점에서는 누가 잘못했느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예, 어떤 법을 어겼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어떤 법을 어겼느냐, 어떤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현재 법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직장 안에서의 우리 사회복지 시설 안에서의 응보적 접근이 너무 강조되면 이걸 중심으로 가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제가 이제 강주에서도 이제 그 우리 종사자 권익보호센터의 사례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종사자와 종사자 사이가 싸우는데 끊임없이 법정 투쟁을 했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자,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조그만 걸로 시작했는데 다 좋은 의견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완전히 피폐돼요.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복적인 정의적 관점, 회복적 관점에서는 발생한 일이 현재 지난번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지난번에 그 싸운 일을 통해서 그때 지난번에 그러한 폭력 사건이 우리 종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난번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해자한테도 어떤 영향이 됐는지, 그 영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할 것과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하면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는 그 옛날처럼 그 입은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하면은 회복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복적인 정의적 관점이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적 관점에서 이 폭력의 문제는 국가기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회복적 정의적 관점에서 폭력이라는 것은 관계를 깨뜨린 거거든요. 관계를. 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이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로 회복적 정의를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우리 이제 종사자의 어떤 언어 정서적 또 뭐 여러 가지 폭력은요 가장 궁극적으로 어떤 법을 어긴다고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둘 사이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 이용인과 이용인, 조사회복사의 관계 또는 종사자와 강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러는 과정에서 둘 당사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을 할 것인가.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와 사회를 만드는 이런 패러다임이 현재 우리가 이제 3년차 사업으로 전국 기획 사업으로 지금 종사자와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에 의한 안전보호 매뉴얼을 말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매뉴얼의 기술적인 측면 말고 우리 종사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관리자 입장에서 이러한 정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의의 패러다임, 이것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수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차이는 질문이거든요. 응보적 정의에서는요, 사건이 발생한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어. 네가 이용인과 그 이용인하고 종사자가 싸웠어요. 그러면 응보적 관점에 각 시설장은 누가 잘못한가 이거. 예? 네가 잘못했냐, 클라이언트가 잘못했냐. 그러면 그 어떤 규칙이나 법을 어겼느냐,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 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물론 꼭 이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회복적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립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어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앞으로 어떤 관계가 좀 되면 좋겠느냐.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준기는 것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당사자들이나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회복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응보적 정의는요.
범죄, 이 특별히 이제 어떤 폭력의 문제는 국가와 법에 대한 침해로 보는데 범죄, 이 폭력의 문제는요, 사람과 관계의 침해로 본다. 핵심 초점은 영모적 정의에서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처벌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회복적 정의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가 어떻게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회복적인 정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인데 회복적 정의는 피해를 회복한다. 둘 싸웠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요. 이용인이 때렸어요. 종사자만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에 힘을 참지 못하고 때렸던 그 때린 사람도 자기 때린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서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방식은요. 가해 응거적 정의에서는 법을 통해서 강제적인 책임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 회복적 정의에서는 자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서로 책임지게 만들 것인가. 주체는 처벌자, 처벌기관이라고 그러면 회복적 정의에서는 당사자와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에 공동체가 참여해서 나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적인 정의의 관점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서로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잘못한 부분에서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서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참여를 하면서 그 간에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 이상점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상당히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범죄로서 이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주기에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의롭게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회복적 정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교시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이미 여러분들 강원도 사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가해자의적인 측면과 또 여러 이런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